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네 인생 닮은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삶의 끝자락이라 믿었던 순간에 다시 피어나는 꽃을 보신 적 있나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로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가 차가운 배신과 모욕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시작된 한 여자의 찬란한 홀로서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은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 태호의 와이셔츠를 칼같이 다리고, 시어머니 박 여사의 약물을 챙기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정성스레 싸는 일은 그녀에게 공기와도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볼 틈도 없이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식당으로 향하던 은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절친한 친구 미나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은수의 심장은 이유 없는 불길함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알려준 강남의 어느 고급 호텔 앞 은수는 낡은 승합차 운전전대를 잡은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유리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은수가 15년 동안 정성껏 다려 입혔던 바로 그 와이셔츠를 입은 남편 태호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마치 제자리인 양 그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은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럽고 달콤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땀과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 차림의 은수와 세련된 도시 남녀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태호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오물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은수를 훑어내렸습니다. 곁에 선 설아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은수를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고 떨렸지만 태호의 반응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가 보낸 시간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 태호는 팔짱을 낀 설아를 보호하듯 자신의 뒤로 밀어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들은 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5년 전 아무것도 없던 고시생 시절부터 식당 일을 하며 그의 뒷바라지를 했던 은수의 노고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태호의 눈빛에는 오직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너처럼 뚱뚱하고 냄새나는 여자가 지겨워 죽겠어. 제발 분수 좀 알고 떨어져. 태호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은수의 발등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태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은수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의 먼지와 섞였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추해지고 물러나지 그래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는 법이거든요. 은수는 설아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태호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거친 힘에 밀려 은수는 아스팔트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쓰러진 아내를 뒤로 한 채 설아와 함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매캐한 매연만을 남기고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은수는 텅 빈 거리에서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고도 없던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빗속에 홀로 남겨진 채 이혼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15년의 헌신이 단 한 장의 종이와 몇 마디의 폭언으로 조각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무너짐 속에서도 은수의 눈빛에는 작지만 단단한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서은수라는 이름의 진짜 인생을 찾기 위한 잔인하고도 필연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은수는 젖은 이혼 서류를 가슴에 품은 채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흐른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분홍빛 줄기를 만들었지만 은수는 그저 멍하니 태호의 차가 사라진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15년 전 단칸방 월세방에서 시작해 남편을 고시생에서 번듯한 대기업 팀장으로 만들기까지 그녀가 쏟았던 그 지독한 정성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핸들을 잡은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자신이 정성껏 끓여둔 청국장 냄새였습니다. 태호가 가장 좋아한다며 일주일에 2번은 꼭 상에 올리라던 그 구수한 냄새가 이제는 은수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가득 놓인 태호의 옷가지들, 그가 읽던 책들,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감까지 이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에 은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앳된 얼굴의 태호와 통통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은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돈이 없어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하던 시절 은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은수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자신의 꿈이었던 미용사 공부도 포기한 채 식당 주방에서 10년 넘게 불을 지피며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은수야, 너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내가 성공하면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사진 속 태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호텔 앞에서 만난 태호는 그때의 그 순박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싼 수트를 걸치고 세련된 향기를 풍기며 자신을 위해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부끄러워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사진첩을 덮으며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설아라는 여자의 등장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모래성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설아, 그녀는 태호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가난했던 태호를 버리고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갔던 그녀가 이혼 후 다시 나타나 태호의 흔들리는 마음을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태호가 최근 들어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고 은수에게 냄새난다, 씻고 와라라며 면박을 주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앞치마 자국이 선명한 허리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웠지만 남편은 그 지워진 자리를 혐오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당신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냄새나는 건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주방 불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잖아. 은수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여자가 느끼는 절망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선 생존의 위협과도 같았습니다. 은수는 식탁 위에 차려진 식은 밥상을 보며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끝에는 지독한 허무함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은수는 거실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호와 설아, 그들이 나눈 미러들이 비수가 되어 은수의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제 울음만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15년의 모래성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성을 다시 쌓아야 할 때였습니다. 은수는 젖은 이혼 서류를 정갈하게 펴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의 신호가 아니라 비장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외박을 하고 돌아온 태호의 몸에선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독한 술 기운이 섞여 풍겨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밤을 지샌 은수를 보자 태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짜증스럽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은수의 눈빛이 불편했는지 그는 거실 불을 홧김에 켜버렸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드러난 은수의 퉁퉁 부은 얼굴과 헝클어진 모습은 태호에게 연민이 아닌 혐오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은수 앞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오만한 자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호텔 앞에서 내던졌던 서류가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이제 숨길 것도 없다는 듯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 같은 목소리를 뱉어냈지만 태호의 귀에는 그저 지겨운 소음으로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생각 안 해? 지우랑 아린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제발 정신 좀 차려. 태호는 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 가방을 챙겨 나오며 은수의 가슴 등에 대못을 박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15년 전 은수가 공장에서 밤샘 일을 하며 붙여준 돈으로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의 고마움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태호의 눈에는 오직 세련된 설아와 대비되는 은수의 초라한 껍데기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너랑 한 집에 숨쉬는 것조차 고역이야. 거울 좀 봐. 네 몰골이 어떤지. 억척스럽고 무식한 내 옆에 있으면 내 인생도 시궁창이 되는 기분이라고. 은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았던 건 누구 때문이었는데 무식하다 소리 들어가며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 묻히며 살았던 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데 배신감에 몸을 떨던 은수가 태호의 옷소매를 붙잡으려 하자 태호는 더럽다는 듯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태호는 그런 아내를 비웃듯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위자료는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난 이제 사람답게 나랑 급이 맞는 여자랑 살 거야. 급이 맞는 여자, 그 말은 은수가 지난 15년간 쌓아온 모든 가치와 자부심을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태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은수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거닥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숨이 가빠왔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은 눈물이 되어 바닥을 적셨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빼꼼히 열리며 잠에서 깬 지우와 아린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의 처절한 뒷모습을 본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은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은수는 아이들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황급히 눈물을 닦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떨리는 어깨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빈자리에는 잔인한 고독과 함께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오기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냉정하게 집을 나간 후 거실에 감도는 정적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은수는 아이들을 간신히 달래어 학교로 보낸 뒤 힘없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며느리에게 깐깐하던 박 여사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눈가에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더니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의 곁으로 다가와 거친 손마디로 은수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15년 전 가난한 살림의 아들 태호 하나만 믿고 시집와 고생만 시켰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을 팔아 돈을 붙이고 주방 불 앞에서 눈물 콧물 짜며 일하던 은수의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박 여사였습니다. 은수는 시어머니의 온기가 닿자 참아왔던 서러움이 다시금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는 박 여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말없이 안아주며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 속죄하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호가 성공했다는 소식에 기뻐했던 것도 잠시 자식의 배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박 여사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분노와 며느리에 대한 결연한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 여사는 은수의 어깨를 잡아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녀는 은수의 젖은 눈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아들밖에 모르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태호가 가져온 이혼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은수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독였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에게 태호가 원하는 대로 쉽게 물러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태호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수의 손을 꼭 잡고 이 집에서 은수 외에 그 어떤 여자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은수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조금씩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아껴 모은 낡은 금반지들과 꼬깃꼬깃한 쌈짓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것을 은수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으로 변호사를 찾고 아이들과 살아갈 궁리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은수는 그 무거운 진심을 받으며 자신을 버린 남편 대신 자신을 붙잡아준 시어머니의 사랑에 오열했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에게 약속했습니다. 태호가 불륜녀 설아와 함께 돌아온다 해도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은수라는 사실을요. 은수는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응원을 받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태호의 아내가 아닌 아이들의 엄마이자 서은수라는 한 인간으로 일어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에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은수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결의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건네준 낡은 비단 주머니는 차가웠던 은수의 손바닥 위에서 묵직한 무게감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라 15년 세월을 견뎌온 고부간의 신뢰이자 태호의 배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보루였습니다. 은수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져 내리는 아내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은수는 가장 먼저 절친한 친구 미나를 찾아갔습니다. 미나는 호텔 앞에서 울부짖던 은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의 일처럼 분개했습니다. 미나는 은수에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은수는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고 두 사람은 곧장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세련된 빌딩 숲 사이를 지나며 은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주방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은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변호사는 태호가 내민 이혼 서류를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태호가 오히려 은수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며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변호사 앞에서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태호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식당 주방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리고 태호가 어떻게 성공한 뒤 자신을 비하했는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했어요. 이제 와서 제가 무식하고 냄새 난다고 버리겠대요. 전 절대로 그냥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은수에게 태호의 불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습니다. 은수는 태호가 집에 두고 간 태블릿 PC와 블랙박스 영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은 믿음 하나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은수는 사무실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호가 무식하다고 비웃었던 그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평소 운영하던 식당의 장부와 통장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은수가 그저 푼돈이나 버는 줄 알았겠지만 은수는 특유의 성실함과 손맛으로 단골들을 확보하며 남모르게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이미 닦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은수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태호와 설아에게 진정한 대가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저녁 무렵 태호에게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느냐는 그의 고압적인 목소리에 은수는 예전처럼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당황했을 태호의 얼굴을 상상하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수는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지우와 아린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은수의 머릿속에는 슬픔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을 모욕한 이들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5년의 모래성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 은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철 같은 홀로 서기에 주춧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식당 업무와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일상은 은수의 몸과 마음을 깎아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주는 해방감도 잠시,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를 설명해야 하는 고통은 온전히 은수의 몫이었습니다. 은수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대형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은수는 잠시나마 현실의 시름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장을 보던 중 은수의 귀에 날카로운 아이의 울음소리가 꽂혔습니다. 엄마라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절박한 울음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내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지만 곁에는 보호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황급히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수는 겁에 질린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입술에선 끊임없이 아빠를 찾는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따뜻한 미소로 안심시켰습니다. 15년 넘게 두 아이를 키워낸 은수의 능숙한 손길의 아이는 조금씩 울음을 그치며 은수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은수는 아이를 데리고 고객센터로 향했습니다. 미아 보호소에서 아이의 이름이 수아라는 것과 아빠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기다리는 동안 은수는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는 은수의 포근한 품이 좋았는지 어느새 은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은수는 잠든 아이의 속눈썹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이들도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한 남자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 하지만 얼굴에는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절망과 초조함이 가득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아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에서 깬 수아가 아빠를 향해 팔을 뻗었고 남자는 아이를 부서질 듯 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은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수아를 혼자 둔 채 잠시 한눈을 팔았던 자신을 자책하며 은수의 손을 잡고 살해를 하겠노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남자의 손을 정중히 밀어내며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남자의 진심 어린 부성애와 그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은수는 그저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담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은수의 차분하고 깊은 눈동자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은수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나중에라도 꼭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명함에는 도연 체육관 관장 강도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들었고 도연은 수아를 안고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은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과 수아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은수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로 가득했던 세상에 아직은 선한 온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은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가방 깊숙이 도연의 명함을 챙겨 넣었습니다. 오늘 이 우연한 만남이 은수의 거칠고 메마른 삶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그녀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은수는 정갈한 감색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옆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태호가 설아의 손을 꼭 잡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승소라도 한 듯 거만한 표정이었고 설아는 은수의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의 헌신을 비웃음으로 되돌려준 이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진실이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의 변호인은 은수가 무능력하고 가사 노동 외에는
경제적 관념이 전혀 없어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태호의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며 양육권은 당연히 태호에게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를 마치 짐스러운 존재인 양 묘사했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는 시장 바닥에서 밥이나 팔 줄 알지 아이들 미래를 설계할 지식도 능력도 없습니다. 은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태호와 설아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블랙박스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설아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은수가 지난 10년간 남몰래 모아온 통장 잔고와 부동산 투자 내역과 그리고 시어머니 박 여사가 은수의 기여도를 증명하며 작성한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은수는 태호가 매달 가져다 준 생활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 자금으로 묶어두었으며 식당 운영 수익과 재테크를 통해 태호의 재산보다 훨씬 큰 자산을 스스로 형성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태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무식한 아내가 실제로는 집안의 경제적 기둥이었음을 법정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대접받을 때 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했어. 그게 엄마고 그게 아내야. 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벌리고 있었고 설아는 태호의 재산이 은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태호의 손을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판사는 태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며 은수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의지가 월등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아이들의 의사까지 반영하여 양육권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은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태호는 은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느냐며 배신감을 토로하는 그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은수는 그런 태호를 차갑게 지나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15년 전 그가 사랑한다던 은수는 이미 죽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서은수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설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태호를 뒤로 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은수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은수는 가방 속에서 도연의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땀 흘려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은수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승리였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아이들을 시어머니 댁에 잠시 맡긴 뒤 고요한 집안에서 홀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았고 잦은 주방일로 거칠어진 손마디는 마디마디 굵어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그토록 비하했던 냄새나는 여자, 뚱뚱하고 무식한 여자라는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허리춤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끼니를 대충 때우며 불어난 살들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헌신의 훈장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세면대에 찬물을 가득 받아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차가움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서은수라는 한 여자의 아름다움을 되찾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도연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구해준 인연으로 받았던 그 명함 속에는 건강한 변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겠어. 더 이상 거울 속에 내가 낯설지 않게. 은수는 다음 날 아침 평소 입던 헐렁한 티셔츠가 아닌 조금은 붙는 운동복을 찾아 입었습니다. 어색한 차림으로 도연의 체육관 문을 열었을 때 활기찬 기합 소리와 땀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은수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수아를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을 다시 만난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결심하신 그 마음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도연은 은수의 현재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은수는 다른 사람들 틈에서 처음으로 기구 앞에 섰습니다. 15년 동안 무거운 냄비를 들고 식재료를 나르던 근력이 있었지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고통과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태호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은수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살집은 있고 피부는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건넨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은수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은수는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곳은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사이 태호와 설아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려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버렸던 전 남편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 앞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리고 도연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은수는 내일의 운동 시간을 기다리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알싸하게 코끝을 스치는 이른 아침, 은수는 어김없이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염했습니다. 15년 동안 식당 주방의 화구 앞에서 불꽃과 씨름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한계와 싸우기 위해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처음 며칠은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통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몸의 고통이 커질수록 가슴 속에 응어리진 태호의 잔인한 말들이 조금씩 묽어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마자 도연이 환한 미소로 은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은수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오늘 어느 부위가 뻐근한지 귀신같이 알아차렸습니다. 도연은 무리하게 무게를 올리기보다 은수가 자신의 몸을 오롯이 느끼며 호흡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은수는 러닝머신 위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정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칼과 붉게 달아오른 얼굴이 예전처럼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은수의 곁에서 묵묵히 숫자를 세어주며 속도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는 은수가 힘겨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병을 건네며 짧지만 힘이 되는 말들을 건넸습니다. 15년 전 은수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냄새 난다고 윽박지르던 태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수는 도연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수 씨,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땀 흘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인은 모르시죠? 도연의 말 한마디에 은수의 눈시울이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아름답다는 말,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낯선 단어가 은수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은수는 애써 고개를 숙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땀방울에 집중했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을 적실 때마다 태호가 퍼부었던 경멸과 설아가 보냈던 비웃음이 하나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 도연은 은수에게 식단 조절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자신이 직접 짠 식단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식당 주인인 은수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자신만을 위해 정성껏 요리하는 법은 잊고 산 지 오래였습니다. 도연은 은수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생 많으셨다는 듯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수는 체육관을 나서며 도연이 건넨 식단표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먹을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생각하며 장을 보러 향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은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자신을 찾아가는 사이 태호는 설아의 화려한 겉모습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배수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태호의 차를 발견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길로 그 차를 지나치며 자신의 발걸음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은수의 등 뒤로 땀방울이 증발하며 만들어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땀 흘리며 자신을 갈고 닦는 사이 화려한 조명 아래 태호와 설아의 세계는 겉보기엔 견고해 보였습니다. 태호는 은수에게서 빼앗다시피 챙겨 나온 현금과 자신의 직급을 믿고 설아와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태호는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급이 맞는 삶에 도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빛은 태호의 얼굴이 아닌 그의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와 지갑 속에 꽂힌 법인카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설아는 태호에게 달콤한 독을 흘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수입권을 따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태호를 유혹했습니다. 15년 동안 은수가 차곡차곡 모아온 살림을 구질구질한 푼돈이라 비하했던 태호에게 설아는 수십억 단위의 화려한 수익 구조를 그려 보였습니다. 태호는 설아의 미모와 지적인 말투에 홀려 그녀가 내미는 장부의 허점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설아, 내 말대로라면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우린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야. 은수, 그 여자는 상상도 못할 세계지. 설아는 태호의 어깨에 부드럽게 기대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태호는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빚을 갚아주고 신분 상승을 도와줄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설아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도박빚과 사치로 인한 카드 연체금을 해결하기 위해 태호의 인맥과 자금을 철저히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설아가 건네는 가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그것이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는 사형 선고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설아는 태호의 집안에 남은 은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보약과 선물을 들고 환심을 사려 했지만 평생 사람을 상대해온 박 여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설아의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진 탐욕을 다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설아는 박 여사 앞에서 조신한 척 연기했지만 박 여사의 차가운 문전박대에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그 무식한 며느리 끼고 돌아봤자 남는 건 냄새나는 청국장뿐이라고요. 태호 씨, 앞길 막지 마세요. 설아는 박 여사가 은수에게 넘겨주려던 금괴의 존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욕망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태호의 사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설아는 태호를 부추겨 박 여사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며 은수를 완전히 매장시킬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회사 동료들에게 은수를 집착 심한 의부증 환자로 소문내며 은수의 사회적 평판까지 갉아먹었습니다. 태호는 설아의 야망에 동조하며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설아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은수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조차 아까워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태호의 팔짱을 낀 설아의 웃음소리가 강남의 밤거리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환희가 아니라 곧 무너져 내릴 사기극의 서글픈 전주곡이었습니다. 은수는 친구 미나를 통해 태호의 수상한 움직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이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은수는 더욱 깊게 숨을 고르며 체육관에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렸습니다. 설아의 야망이 커질수록 은수가 휘두를 정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은수의 일상은 치열한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을 돌고 오전 내내 체육관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15년 동안 남을 위해 불을 피웠던 손은 이제 자신의 근육을 깨우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데 쓰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구질구질하고 기운 없는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턱선은 날카롭게 살아났고 구부정했던 어깨는 당당하게 펴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에 서린 단단한 자존감이 그녀를 빛나게 했습니다. 은수는 친구 미나의 권유로 오랜만에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셔츠 코너나 아이들 옷 매장만 서성였겠지만 오늘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옷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은수에게 몸매가 드러나는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추천했습니다. 탈의실 문을 열고 나온 은수의 모습에 미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kg 넘게 감량한 은수의 몸매는 모델처럼 탄탄했고 세련된 단발머리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1층 로비로 내려오던 길, 은수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화려한 쇼윈도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짜증을 내고 있는 남자, 바로 전 남편 태호였습니다. 태호는 사업 자금 압박 때문인지 안색이 부쩍 어두워져 있었고 입고 있는 수트도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으며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은수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세련되고 우아한 여자가 자신이 냄새난다며 내쫓았던 그 은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은수를 아래 위로 훑어내렸습니다. 은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태호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태호는 은수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당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 은수 맞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은수는 태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떨림도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인을 대하는 듯한 정중하고 차가운 예의만이 감돌았습니다. 태호는 은수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알던 서은수는 죽었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니까 놀랄 거 없어. 태호가 무언가 더 말하려 입을 벙긋거리는 찰나 저 멀리서 설아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쇼핑백을 한가득 든 채 태호에게 달려오다 은수를 발견하고는 멈춰 섰습니다. 은수의 변화된 모습에 설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질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비웃었던 촌스러운 여자가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기품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뒤로하고 우아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은수의 등 뒤로 태호의 허탈한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은수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외모의 변화보다 더 큰 수확은 전 남편을 마주하고도 심장이 요동치지 않는 평온함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도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운동이 유난히 기다려진다는 그녀의 말에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환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가 자신을 가꾸며 새로운 삶의 궤도에 올라설 무렵 시어머니 박 여사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아들 태호의 배신과 타락을 지켜보며 가슴속에 쌓인 우라가 병이 된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바쁜 일정 중에도 매일같이 박 여사를 찾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비록 이혼한 사이였지만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박 여사는 은수에게 또 다른 어머니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깊은 밤 박 여사는 은수의 손을 꼭 쥐고 안방 깊숙한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장롱 가장 안쪽 낡은 이불더미 사이에 숨겨져 있던 묵직한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황금 거북이와 순금 팔찌, 그리고 낡은 통장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상자 안에서 정갈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변호사를 불러 공증까지 받아둔 유언서였습니다. 태호가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라며 그토록 매달렸던 박 여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태호에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며 그 모든 권리를 은수와 두 손주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의 거친 손마디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버린 보석 같은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서린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태호가 지금 만나는 설아라는 여자가 결국 아들을 파멸로 몰고 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수에게 이 재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은수와 아이들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가 되어줄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여사는 은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로 태호에게 이 유산의 존재를 알리지 말고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과 은수의 미래를 위해서만 쓰라고 말입니다. 은수는 시어머니의 무거운 진심 앞에 목이 메어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수를 품에 안으며 자신의 아들 대신 사죄하듯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가 박 여사를 찾아와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설아의 사기 사업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다급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다며 태호를 차갑게 문전박대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가 은수에게 무언가를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눈을 번뜩였지만 박 여사의 단호한 태도 앞에 더는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은수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맡긴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태호와의 15년 세월이 남긴 유일한 보상이자 박 여사가 전하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은수는 상자를 품에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더욱 당당하고 견고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창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은수의 가슴 속에는 시어머니가 지펴준 따뜻한 등불 하나가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일렁이는 강남의 밤거리, 태호와 설아의 고급 오피스텔 안에는 예전의 감미로운 음악 대신 날 선고함이 가득 찼습니다. 설아가 호언장담했던 수입 브랜드 사업은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관에 묶인 물건들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독촉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태호의 휴대전화를 울려댔습니다. 태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설아를 다그쳤지만 그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태호의 무능력을 탓하며 짜증을 내뱉었습니다. 태호는 급기야해서는 안 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설아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수십 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태호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눈이 먼 태호는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의 마케팅 예산과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은수가 식당 주방에서 땀 흘려 번 돈으로 그의 고시공부 뒷바라지를 할 때 느꼈던 그 절박함은 이미 탐욕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법인 인감도장을 찍으며 자신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설아, 내 말만 믿고 회사 돈까지 끌어다 쓴 거야. 이번에도 잘못되면 난 끝장이라고 알아? 설아는 초조해하는 태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태호의 추락 이후를 대비한 탈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태호가 가져온 공금을 몰래 자신의 비밀 계좌로 빼돌리며 해외 도피용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에게 사랑이라 속삭였던 그 입술은 이제 차가운 계산기로 변해 그의 마지막 남은 가치까지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의 회사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 공금 횡령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사들였던 화려한 가구와 명품 시계들이 압류 딱지로 도배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다급히 설아를 찾았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고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향수 냄새와 태호의 이름으로 빌린 막대한 대출 서류뿐이었습니다. 태호 씨, 미안하지만 인생은 각자 도생 아니겠어요? 당신의 그 멍청한 사랑이 참 고마웠네요. 설아가 남긴 짧은 메모를 발견한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조강지처 은수를 무식하다며 버리고 선택한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배신이라니. 태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려한 수트는 구겨졌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눈동자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 찼습니다. 태호의 구속 소식은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은수는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뉴스를 통해 전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보다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추락에 대한 씁쓸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내 눈을 질끈 감고 리모컨을 껐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의 끝은 오로지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은수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태호의 몰락은 곧 인과응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은수는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묵묵히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배신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세상은 태호를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도연과 함께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수의 삶에서 태호라는 이름은 지워져야 할 얼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몰락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지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은수의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더욱 번창했고 그녀의 일상은 아이들과의 웃음 그리고 체육관에서의 땀방울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전 남편에게 받은 배신의 흉터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고 심장을 연다는 것, 그것은 15년의 세월을 부정당한 은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저녁, 체육관에 불이 꺼지고 은수와 도연만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운동을 마친 은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아를 구해줬던 은수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쌓아온 깊은 연모의 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수 씨, 제가 수아 아빠로만 보이는 건 아니죠?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수 씨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15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이 비참하게 조각난 기억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찻잔만을 응시했습니다. 도연의 진심이 너무나 따뜻해서 오히려 자신의 상처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관장님, 전 아직 누군가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믿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제 꼴을 보세요. 상처투성이잖아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은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려다 멈칫하고는 대신 식탁 위에 은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도연은 은수가 겪은 아픔을 다 안다는 듯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은수의 가슴 속 빈틈을 부드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내에게 버림받고 수아와 둘이 남았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를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그냥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은수는 참았던 눈물을 찻잔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15년 전 태호는 성공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화려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 손을 더럽다며 뿌리쳤습니다. 반면 도연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곁에서 묵묵히 은수의 땀을 닦아주고 거친 손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은수는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수는 대답 대신 도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였습니다. 도연은 은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체육관 바닥 위로 길게 겹쳐졌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체육관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연과의 행복이 무르익어갈 무렵 지옥 밑바닥까지 추락한 태호가 다시 그녀의 삶을 흔들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수는 도연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을 만끽하며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의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의 꿈은 일장춘몽에 불과했습니다. 설아가 빼돌린 자금과 태호의 이름으로 남겨진 막대한 빚더미는 그를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온 태호는 직장에서 파면당했고 살던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마저
압류당했습니다. 한때 거만하게 어깨를 펴고 걷던 거리는 이제 그에게 차가운 비웃음을 던지는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태우는 며칠째 씻지도 못한 채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거리를 전전했습니다. 설아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태호는 낡은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15년 동안 정성껏 차려준 은수의 따뜻한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선택한 대가는 지독한 허기와 고독뿐이었습니다. 설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고작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태호는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런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멀찍이 피해갔습니다. 태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트는 때가 타서 번들거렸고 구두 굽은 닳아 없어져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파왔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무식하고 냄새난다고 경멸했던 은수가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우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태호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결국 은수의 식당 근처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불이 환하게 켜진 식당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안에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워진 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 미소는 원래 자신의 것이었고 저 풍요로운 일상은 자신이 지켰어야 할 보금자리였습니다. 은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태호는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이려다 멈칫했습니다. 은수의 옆에 늠름하게 서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은수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다정하게 닦아주는 한 남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다정한 눈빛과 평온한 대화는 태호가 결코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식당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짐승 같은 흐느낌을 토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젖은 몸을 이끌고 공원 벤치에 누워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태호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은수의 환청을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태호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러야 했습니다. 은수는 그 시각 집에서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도연이 건넨 따뜻한 위로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버린 행복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서 더욱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차가운 빛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밤새 그치지 않던 빗줄기는 새벽이 되어도 기세를 꺾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이른 아침 식당 식재료를 확인하러 가게 문을 열려다 셔터 옆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비에 젖어 어깨를 잘게 떨고 있는 그 모습은 버려진 유기견보다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은수가 다가가자 형체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쑥 들어간 눈등과 덥수룩한 수염.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태호의 얼굴은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은수를 보자마자 바닥을 기어 그녀의 구두 발등 근처를 붙잡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인 그의 얼굴은 추하고 비참했습니다.
은수는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통품에 같이 울었겠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바다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신음 같은 애원을 쏟아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설아, 그 여자가 나를 다 속이고 도망갔어. 나 지금 갈 곳도 없고 돈 한 푼도 없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은수는 태호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15년 전 그가 내던졌던 이혼 서류와 호텔 앞에서 퍼부었던 독설들이 빗소리에 섞여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냄새난다, 지겹다, 급이 안 맞는다고 외치던 그의 목소리가 은수의 가슴 속에 단단한 방어막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비에 젖은 태호를 내려다보며 감정 없는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나랑 급이 안 맞는다며? 이제 당신이 원하던 대로 화려한 세상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태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시며 통곡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그의 말에 은수의 눈매가 서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며 울 때 그는 어디에 있었으며 아이들의 양육비조차 아까워하며 끊어버렸던 그가 이제 와서 부성애를 논하는 것이 가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태호가 만졌던 옷자락을 닦아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집으로 들어가서 예전처럼 살면 안 될까? 내가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할게. 은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은수에게 지옥 같은 헌신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은수를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줄기를 뚫고 태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인생에 당신 자리는 이제 없어. 밥 한 끼 먹여 보낼 순 있어도 내 삶에 당신을 다시 드릴 일은 죽어도 없을 거야. 그때 멀리서 도연의 차가 식당 앞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 들고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태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은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태호는 도연의 단단한 품에 안긴 은수를 보며 자신이 영영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연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태호의 통곡 소리만이 텅 빈 골목을 공허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빗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물러난 뒤 은수의 집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집 근처를 서성였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증오스러운 전남편이라 해도 아이들에게는 피를 나눈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우와 아린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은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학교 앞까지 찾아와 아이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엄마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은수는 혹여나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아이들의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학교 앞에서 나를 붙잡고 울었어. 우리가 다시 같이 살아야 행복한 거라고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했어. 은수는 아린이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태호가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린이는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13살 소녀의 눈에는 이미 아빠의 위선과 엄마의 희생이 선명하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은수의 거친 손마디를 만지작거리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엄마, 난 싫어. 아빠가 있을 때 엄마는 매일 주방에서 땀 흘리고 울기만 했잖아. 도연 아저씨랑 있을 때 웃는 엄마가 훨씬 더 예뻐. 난 아빠 안 보고 싶어. 곁에 있던 10살 지우도 누나의 말등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아플 때는 곁에 없었던 기억들을 하나둘 꺼내놓았습니다. 지우는 태호가 자신들을 성공의 장식품 정도로 여겼던 것과 달리 도연이 자신들의 서툰 장난감 조립을 돕고 눈높이를 맞춰주던 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화만 냈잖아. 도연 아저씨는 내 고민도 다 들어주는데. 엄마, 나도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아빠랑 다시 살기 싫어. 아이들의 대답은 은수의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은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배신의 고통보다 아이들이 느꼈을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혈연이라는 굴레보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아이들의 선택을 전해 듣고 체육관에서 돌아온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의 진심에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을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태호는 다음 날도 집 앞에서 은수를 기다렸지만 은수는 아이들의 결정을 담은 편지 한 장을 건네며 그를 돌려 세웠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핏줄에게조차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은수는 이제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으로 아이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아이들에게조차 거절당하고 자취를 감춘 지 수개월, 은수의 식당은 나날이 번창하여 인근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은수의 일상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은수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박 여사의 모습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한 줌의 재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서 은수는 다시 태호와 마주쳤습니다. 지방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한다는 소문답게 그의 손등은 터져 있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병원비는커녕 수술비조차 마련할 길이 없어 복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수를 보자마자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비참하게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은수야, 나 정말 면목 없다. 어머니 저러신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나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은수는 태호를 차갑게 지나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자신에게 남겼던 나무 상자 속의 돈 중 일부를 꺼내 병원비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보다 컸던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 주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은수는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박 여사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태호는 그런 은수의 뒷모습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며 자신이 발로 걷어찬 행복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곁을 지키던 은수의 손을 잡고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박 여사는 태호를 불러달라 청했고 문 밖에서 서성이던 태호가 죄인처럼 기어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손과 며느리의 손을 겹쳐 잡으려다 이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은수가 너의 빚을 일부 갚아주고 수술비까지 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것이 은수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임을 명심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살 기회는 주고 싶었어요. 은수는 태호에게 그가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 중 생명의 위협이 되는 급한 불을 꺼주었음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자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악연을 깨끗이 매듭짓기 위한 은수만의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태호는 은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다시는 그녀와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밤 은수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은수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태호는 상주석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낡은 짐방을 챙겨 떠났습니다. 은수는 멀어지는 태호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연이 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수는 도연의 가슴에 고개를 묻고 길고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미련도 모두 빗물에 씻긴 듯 개운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주는 것임을 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오직 도연과 아이들, 그리고 찬란한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장례를 치른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수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해묵은 상처들은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아물어갔습니다. 태호는 그날 이후 종적을 감췄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진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그의 소식에 가슴이 철렁이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은 이제 한 권의 낡은 책처럼 서가 깊숙이 꽂혀 가끔 꺼내보며 인생의 교훈을 되새기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은수의 식당, 은수의 부엌은 이제 줄을 서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은수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모습으로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과 세련된 옷차림은 그녀를 42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생동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은수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도연이 머물렀습니다. 도연은 식당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은수가 지칠 때마다 따뜻한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도현은 은수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의 작은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만개한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산책로를 걸으며 지우와 아린이는 도연의 손을 잡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 역시 은수의 품에 안겨 마치 친엄마를 따르듯 응석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한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은수는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책로 끝자락,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 무거운 바벨을 들 때보다 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난 1년 동안 가슴속에만 품어왔던 진심을 꺼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수 씨,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의 상처를 지켜보며 제 마음도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아빠로 당신의 남편으로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에 소박하지만 영롱한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태호와는 반지 하나 없이 시작했던 고달픈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연이 건네는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남은 생을 온전히 지켜주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은수는 눈가에 고인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며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 씨, 저처럼 흠 많고 겁 많은 여자도 괜찮으시겠어요? 저 정말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요? 도연은 대답 대신 은수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두 사람을 애워쌌습니다. 은수는 아이들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과거에 머물러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임을요. 벚꽃잎이 축복처럼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예감 속에서도 은수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4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도연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은수는 도연의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그런 은수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인자한 미소로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셋이나 있잖아요. 우리에겐 이 아이들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도연의 말에 은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가올 결혼식을 준비하며 남의 시선이 아닌 오직 서로의 진심만을 믿고 나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시작된 은수의 홀로서기는 이제 도연이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 찬란한 봄날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목원에서의 약속 이후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은수와 도연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은수의 식당 앞들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소박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15년 전 단칸방에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시작했던 태호와의 결혼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은수는 미나의 도움으로 고른 단아한 백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눈가에 옅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 주름마저도 이제는 삶의 훈장처럼 우아해 보였습니다. 식당 앞마당은 도연이 직접 장식한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내빈석에 앉은 사람들을 한 명씩 눈에 담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친구 미나, 운동을 가르쳐주며 건강을 되찾아준 도연의 동료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박 여사의 빈자리까지. 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단상 끝에 서 있는 도연은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미소로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에도 생략한 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습니다. 도연은 은수의 거친 손마디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남은 생동안 그 손에 묻은 눈물을 닦아내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은수 역시 도연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도연이 보여준 밝은 미래로 함께 걸어가겠노라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약이 끝날 때마다 하객들의 아낌없는 박수 소리가 가을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지우와 아린이가 수아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쓴 축사를 읽으며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린이는 엄마를 다시 웃게 해준 도연 아빠가 정말 고맙다며 목이 메었고
지우는 이제 우리 가족은 5명이라 무적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축복에 하객들은 눈시울을 적셨고 은수와 도연은 아이들을 한 품에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은수 씨, 아니 여보, 이제 우리 5 식구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이 손 놓지 맙시다. 사랑합니다. 은수는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보라는 부름이 이토록 가슴 떨리는 단어였음을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은수는 문득 식당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축하 화환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보내니의 이름은 없었지만 낯익은 글씨체로 진심으로 축하해. 행복해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가 보낸 마지막 인사임을 직감한 은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 화환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그 꽃 향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은수와 도연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는 문득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몸의 기운이 평소와 달라 병원을 찾았고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42의 나이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에 도연은 은수를 번쩍 안아들고 마당을 몇 바퀴나 돌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여보, 하늘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시나 봐요. 우리 막내까지 생겼으니 이제 정말 꽉 찬 집이 되겠네요. 은수는 도연의 품 안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벼랑 끝에 서서 죽음만을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일을 꿈꾸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시련은 독이었지만 그것을 견뎌낸 은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은수의 부엌에서는 다시 따뜻한 밤 냄새가 피어올랐고 그 냄새는 이제 배신이나 고통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기 전 은수는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지은 사랑의 집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은수는 잠든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은수의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홀로서기는 그렇게 완벽한 우리의 행복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